오늘은 법정스님이 비교적 젊은 시기, 그리고 우리 시대를 아파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살아냈던 그 시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글은 90년대 중반에 쓰신 글인데, 박새의 보금자리라는 글이에요.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에 실려인, 며칠 전부터 창밖에서 톡톡톡톡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무심히 흘리고 말았었다. 옮겨 심은 나무에 물을 주러 나갔다가 톡톡 소리를 내는 그 실체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것은 난로 굴뚝의 틈새에서 박새가 포로로 날아가는 것을 보고서였다. 박새가 그곳에 둥지를 틀고 사는 모양이었다. 박새는 여느 새와는 달리 거처를 별로 가리지 않는다. 웬만한 곳이면 아무데나 보금자리를 친다. 뒷곁에 놓아둔 상자 속이나 혹은 처마 및 모서리 같은 데 둥지를 틀만하면 그곳에 거처를 마련하여 알을 낳아 새끼를 친다. 다른 새 같으면 새우치로 된 난로 굴뚝 같은 데에는 보금자리를 마련하지 않을 텐데, 겨우 그 몸이 드나들 만한 그 틈새를 어떻게 찾아냈는지 그곳에 깃을 친 것이다. 자신의 거처에 이렇듯 무심한 박새의 대분만 생태를 지켜보면서 그동안 내가 살아온 거처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출가 수행자에게는 원래 자기의 집이란 따로 없다. 설사 자신의 힘으로 지어놓은 절이나 암자라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유물이지 개인의 사유물이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절이 1000여 년을 두고 우리 모두의 절로서 오늘에까지 이른 것이다. 그저 인연 따라 한때 머물다가 그 인연이 다해 떠나면 그뿐이다. 언젠가는 이 몸뚱이도 버리고 떠날 텐데, 나무와 흙과 돌과 쇠붙이 등으로 얽어놓은 건조물에 얽매일 수 있겠는가. 산에 들어와 산지 어느새 40년이 가까워졌네 라고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새라는 말이 이 말을 치는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나고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다 보니 40년이 훌쩍 지나간 것이다. 40년 동안 내가 기대고 살던 곳이 어디였었나. 오늘 새벽 두견새 소리를 들으면서 헤아려 보았다. 중대를 찾아간 절이 통영 미래사. 집이 낮아 문지방에 연방 머리를 받치면서 배가 고파서 우물가에 흘린 국수발도 맛있게 주워 먹던 시절이었다. 행자실에서 딱딱한 목침을 베고 자는데 일이 고되어 잠이 늘 꿀맛 같던 그런 시절이었다. 그때는 조촐한 선원이었는데 요즘은 집도 커다랗게 세워졌고 절 분위기도 예전과는 딴판이 되었다. 중이 되어 스승을 모시고 처음으로 지낸 곳이 지리산에 있는 하동 쌍계사 탑전, 삼진강 건너 백운산이 아득히 바라보이는 산원이었다. 입산 시간이 되면 방이 비었을 때도 죽비 소리가 저절로 울린다는 그런 곳이었다. 나는 이곳에서 아주 착실한 부충 시절을 보냈다. 지금 돌이켜보아도 맑고 투명한 시절이었다. 한겨울에 맨밥에 간장만 먹고 지내면서도 산열로 충만하던 나날이었다. 오늘과 그 시절을 견줘볼 때 그때가 A학점이었다면 오늘은 D나 E학점밖에 안 될 것 같다. 그것도 점수를 후하게 주어서 말이다. 화엄경에 초발심 때 바로 깨달음에 이른다는 말은 바로 모든 발심 수행자에게 귀감이 될 교훈이다. 천리길도 맨 처음 내딛는 그 한 걸음에 달렸다는 옛말이 있는데, 우리가 되새겨볼 만한 가르침이다. 첫 걸음을 어떻게 내딛느냐에 따라 목표 지점은 얼마든지 달라진다. 그 맑고 아늑하던 도량이 지금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다음으로 이제 살던 곳이 합천 해인사, 팔만대장경이 봉헌된 장경각 담 밖에 있는 퇴설당 산원이었다. 큰절에서 많은 대중이 어울려 살게 되니 보고 듣고 느끼면서 배울 것도 많지만 무가치한 일에 시간을 쏟아버리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다. 어쨌든 이곳 가야산 해인사에서 12회를 살면서 말하자면 중으로서 잔뼈가 굵은 셈이다. 아침 저녁 큰 법당에서 대중과 함께 예불을 마치고 따로 장경각에 올라가 절을 하면서 기도하던 그 정진이 지금도 좋게 기억된다. 기도란 무슨 소원을 비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활짝 여는
수행이라는 걸 겪었던 시절이다. 해인사에서 운어 스님과 만나게 된 그 인연으로 내 중살림살이는 크게 바뀌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걸망 하나 메고 이산저산 찾아다니는 운수승이었는데 이때부터 원고지 칸을 메우는 일에 발을 적시게 되었다. 좋게 말하면 수도 생활이 사회성을 띠게 되었다고 하겠지만 억새풀처럼 시퍼렇던 기상이 가시게 된 분수령이 되었을 것이다. 양산 통도사 원통방에서 불교 사전 편찬일을 거들면서 비로소 신문을 보고 라디오 뉴스를 들었다. 움직이는 세상과 접하게 되는 것이다. 절에 들어오기 전에 익혔던 넙이 서서히 움트기 시작했다.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통도사에서 지내는 그의 4.19 혁명을 맞이했었다. 종교의 역사의식에 대해서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세상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기였다. 내가 안국동에 있는 산하고는 처음으로 스승을 친견하고 머리를 깎고 먹무릇을 걸치게 된 인연 있는 절인데 불교사전 일로 이곳에 올라와 있으면서 5.16 군사 쿠데타를 겪었다. 그날 아침 총성이 여기저기서 들려왔고 노스님 한 분이 절 마당에서 정거리다가 절 바닥에서 어정거리다가 팔에 유탄을 맞아 피를 흘리는 것을 목격하고 아하, 혁명이란 무력으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구나 싶었다. 사전이 출간되자 나는 다시 옛 보금자리로 돌아갔다. 해인사 관음전. 앞산이 내다보이는 전망 좋은 맨 끝방, 이름하여 소소산방. 동국대학의 대장경을 번역하는 역경원이 개원되자 원장으로 취임한 운어 스님께서 함께 일을 하자는 간곡한 권유를 하셔서 그때는 경기도 광주군 언줌이었던 봉은사로 거처를 넘겼다. 판전 아래 별당이 4개 배당된 집이었는데 노스님도 아닌 젊은 것의 처소가 별당이란 명칭이 어울리지 않아 다래원이라고 이름을 지어 편액을 달았다. 이곳에서 나는 차맛을 처음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6년 남짓 지낸 다래원 시절 동무든 세월에 뛰어들어 군사 독재에 저항,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면서 뜻을 같이 하는 이들끼리 맺은 통료의식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절문 밖에서 체험하게 되었다. 여기까지만 읽고요. 스님은 1932년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셔서 대학을 다니다가 한국 전쟁을 겪었고 그 전쟁을 겪으면서 이런저런 사회적 고민 또 인생의 고민 끝에 입산 출가하게 되었습니다. 출가해서 어찌 보면 세상을 등지고 이 어지러운 세상의 흐름과 무관한,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보다 본질적이고 진실하고 영원한 그 무엇을 찾아서 출가 수행의 길에 오릅니다. 해인사에서 선원에서 또 강원에서 수행하고 공부하고 있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팔만대장경 그 경판이 우리 시대의 언어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말로 번역되지 않으면 그것은 빨래판만도 못한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고, 그러던 끝에 운어 스님이 해인사에도 오셔서 강의를 하시기도 했는데 그 운어 스님이 통도사에 와서 불교 사전을 편찬하는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시자 통도사로 건너가서 60년 초부터 61년 여름까지 지내게 됩니다. 불교 사전을 편찬하는 일,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불교가 한역 대장경을 잘 보존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글로 보통 서민들이
이해하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말로 번역된 경전은 없었죠. 불교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 여러 가지 개념이라든지 혹은 사전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없어서 운호 스님이 거기에 원력을 가지시고 불교 사전을 편찬하시는데 이 일에 스님이 동참하시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해인사에서 통도사로 가서 거기 지내다가 가끔 라디오를 들었는데 4.19 의거회에서 삼선하려고 했던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보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나자 남한 사회가 비교적 민주화되고 또 민중들의 어떤 뜻이나 염원이 구현되는 그런 정권이 창출될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생겨난 정권이 상당히 혼란을 보이고 빠르게 사회 통합이라든지 그때 당시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을 돌파해내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 박정희 정권이 61년도에 쿠데타를 일으키죠. 박정희 장군이. 스님이 64년도에 해인사를 떠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이제 해인사에서 선원 강원에 있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도사에 가서 한 1년 남짓 불교 사전 편찬한 일을 돕기도 하고 그랬다가 이제 그 사이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일을 겪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출가 전에 가장 가까운 어머니보다 더 가까이 느꼈던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말에 굉장히 슬퍼하고 법당에 가서 향과 촛불을 올리고 또 할머니의 명복을 빌고 합니다. 스님이 그 해인사 시절에 했던 편지 한두 개만 읽어볼게요. 하나 읽어볼게요. 한동안 수다를 떨던 단풍들이 바람에 실려 흩날리고 있는 계절이다. 안으로만 침묵하던 녹색의 정열이 불타오르다가 마침내는 제풀에 겨워 뚝뚝 치고 마는 할머니 무덤가의 소식을 듣고 나는 새삼스레 불효 같은 것을 느꼈다. 육친의 정이란 정말 무엇으로도 가시게 할 수가 없나 보다. 이 가을에도 산에서는 줄곧 바빴었다. 불교 성전에 실릴 원고들을 손질하느라 창 앞에 나가선 가을도 모른 채 했으니 요즘은 조금 한가해졌지만 앞으로도 추수를 비롯해서 김장, 낙엽 긁기, 화단 정리 등등 월동 준비로 산중에서는 한 해 가운데 가장 바쁜 시절이다. 그리고 음력 10월 보름부터는 겨울 결제, 다가오는 봄으로나 호남행을 미룰 수밖에 없구나. 기다리는 마음들에게는 안 됐지만 사내 형편은 사실 겨를이 없다. 며칠 전 광주 농고에 생략하고요. 나는 가끔 자신을 반성할 때가 있다. 직업적인 스토이는 되지 않겠노라고. 지금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만 개성을 잃어버린 무표정한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물론 단체 생활의 규율 같은 것을 존중해야 할 것이지만 그러면서도 푸른 하늘을 즐길 수 있는 맑고 여유 있는 눈망울을 잃지 말아 달라는 부탁이다. 제주도에 있는 아는 도반한테서 그곳 섬에 와서 수평산과 갈매기를 보고 쉬어가라는 유혹의 서신을 언제부터 받았지만 아직 가지 못하고 있다. 다가오는 추위에 부디 몸 건강하기 바란다.
어느 때 어디서나 착한 벗이 하나쯤은 있는 법이라더라. 벗은 어쩌면 자기 개인의 인격일 수도 있는 것이다. 산에서는 아직도 마음을 허락할 수 있는 벗을 갖지 못했다만 너는 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고독에서 벗어나거라. 이건 62년 10월에 스님이 보낸 편지네요. 내 상상대로 이 가을에 산승은 말빛을 갖게 되었다. 광주 광순이라는 친구 집을 거쳐 목포, 다시 바다와 버스로 고향에까지 다녀왔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우수영은 10년 전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더라. 세월에 실려 익은 얼굴들은 가고 그 자리에 새 얼굴들이 있을 뿐. 할머님의 무덤도 찾아보았다. 가을 농사는 가는 데마다 풍성해서 마음이 흐뭇했지만 그곳은 정말 가난한 농가더라. 납작한 집들에 퇴락해가는 살림살이들. 고향 사람들의 눈동자에는 한마디로 해서 미래가 없어 보였다. 모두들 알코올로 안개가 끼어 있더라. 사람들이 못 산다는 데는 물론 경제적인 탓이 크겠지만 한편 살 줄을 모른다는 데도 까닭이 있을 것 같다. 정말 그 고장이야말로 젊은 상록수의 힘이 있어야 하겠더라. 상록수는 일제 때 시문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죠. 가서 농민들한테 가서 의식을 일깨우고 하는 젊은이들의 얘기가 있는. 얼마 동안 그 고장의 우물가에서는 10년 만에 빛깔을 달리하고 불쑥 나타난 산승으로 하여 가난한 화재를 메꾸어 주리라 진작에 간다. 수녀는 명년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도록 말했다. 입학금에 대해서만은 산에서 마련하기로 하고 아이들이 진학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산에서는 어떤 죄책 같은 것을 느꼈었다. 수녀만이라도 진학하는 게 우선 마음의 부담이 될 것 같았다. 사람의 눈을 띄워주는 게 무엇보다도 기묘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 수녀가 스님 사촌 동생의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 동생이 이제 고등학교 가려고 하는데 그때 스님 작은 아버지가 하던 그러니까 큰 배에서 무트로 연락하는 그 배 일이 점점 이제 교통이 달라지고 하면서 이렇게 사양길에 접어들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스님도 이제 학교 다니는 게 어려워졌었는데 이제 이 사촌 동생네도 진학까지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스님이 이제 그때 생긴 원고료 이런 걸로 아마 장학금을 줘서 좀 도와주려고 약속을 했던가 봐요. 근데 뒤에 편지에서는 그러지 못하게 됐다고 또 나와요. 성남이는 추석을 세우고는 입대한다고 하더라. 네가 제대하기까지는 집에 얼마쯤에 공백이 있겠지. 아버지의 건강은 금주를 해야겠던데 주변이 그래서 걱정이다. 제대한 뒤엔 상록수의 소임을 해야 하겠더라. 우수영에 옥남이 부처가 없었던들. 옥남이는 고향에 남아있던 친구예요. 나중에 미국에 가서 그 의사가 된 친구 이름이 옥남입니다. 나는 정말 이방인의 고독을 체험할 뻔했다. 이번에 잘 다녀왔다고 생각한다. 고향 사람들의 승리에 대한 인식도 달라진 것 같고 또 마음에 걸리던 것을 얼마쯤 풀어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산에는 지금 코스모스가 한창이다. 창을 열면 감미로운 꽃의 향기가 방 안에 스며든다. 나는 이 가을에도 필경의 일로 줄곧 바빠야 했다. 그러니까 붓으로 밭을 간다는 뜻이에요. 필경. 그러니까 붓으로 열심히 정신의 밭을 가는 그런 일. 환절기에 몸조심하고 늘 건강하기를. 이건 63년 9월에 쓴 편지고요. 그 다음에 스님이
아까 그 옥남이라는 친구에게 쓴 편지가 이 사촌 동생이 가지고 있는 서간 중에서 제일 마지막 것인데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일전에 보낸 그 답신을 받기도 전에 이 글을 쓰고 있네. 나는 어제 오래 살아오던 해인사를 떠나오고 말았네. 일찍부터 뜻을 두고 오던 일이었는데 이제 그 실현 단계가 오게 된 것이네. 출가수도하는 사람이 어찌 편히 지내고 있기만 바라겠는가 해서 앞으로는 고행을 하면서 수도하기로 작정했네. 그리고 그것은 너무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과 반연이 얽혀 수도하기는 적당할 수가 없는 곳이었네. 그런데 며칠 전까지도 큰소리 쳐오던 산승의 말이 커다란 실언으로 돌아가고 말았네. 다름 아니라 수녀의 진학에 대한 문제인데 내가 그의 진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는 지난 가을 그의 환경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다는 것은 옥남이도 잘 아는 바가 아닌가. 솔직히 말한다면 전에 내가 세상에 있으면서 진 빚을 어떻게 좀 덜어버리고 싶은 생각이었네. 그 스님이 그 작은아버지 댁에서 그 학교를 다니고 그 신세를 졌던 그것을 갚고 싶었다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나는 것은 우선 당장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수녀가 진학하게 될 경우에 3년이라는 그동안의 문제이네. 뻔히 자네도 아다시피 우리 중들에게 경제적인 여유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 그렇지만 무리를 해서라도 입학금만은 어떻게 마련해주고 싶었네. 그런데 문제는 우선 당장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3년을 두고 집에서 중단하는 일이 없이 학비를 댈 수 있을까 하는 일이네. 만약 그럴 형편이 못 된다면 내 한때의 생각이 결과적으로 수녀에게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니 말이네. 그것은 우리들 자신이 누구보다도 몸소 뼈저린 체험을 통해 겪은 과거가 아닌가. 출판계에 전에 없는 불황으로 지난 가을에 착수했던 원고도 기약 없이 연기되고 말았네. 전에 준비되었던 6,500원을 어제 대구에서 맹장염으로 입원한 해인사의 동자성 입원비에 보태주고 말았네. 수녀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우선 당장 주위에서 급하게 필요한 돈이라서. 옥남이 이 편지 닿는 대로 작은 어머니와 수녀를 한자리에 두고 이런 사내 사정을 이야기해 주게. 그래서 충분히 인간적인 이해가 있도록. 그리고 기왕 생각했던 바니까 집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수녀만이라도 진학시키도록 해달라고. 이 편지 받고 실망할 자네나 수녀에게 나는 큰 죄라도 진 것만 같네. 오늘 밤 차로 떠나서 내가 찾아갈 곳은 아주 깊숙한 산골이라네. 따라서 세상과는 교통이나 통신이 완전히 두절되리라 여겨지네. 다시 인연이 있으면 언젠가는 또 이 세상에서 만날 것이네. 어제 해인사를 나오면서도 나는 꼬마들에게까지 내가 갈 곳을 알리지 않았네. 정말 이제부터 산승은 구도자로서 피나는 수행을 해야겠네. 이제까지는 너무 소극적이고 안이하게 지내왔네.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벌써 죽어버리고 이 세상에는 없는 것처럼 여겨줬으면 하네. 수녀에게 따로 편지를 내지 않겠네. 부디 그 애가 실망하지 않도록 옥남이가 잘 이해시켜주기 바라네. 그럼 늘 건강하게. 그리고 자네 형이랑 우리 꼬마들도 산호라면 또 만날 날도 있을 것이네. 나무 관세음보살 64년 1월 10일 대구역전에서. 그 스님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아까 그 시대 상황이랑 우리 역사 의식에 관계된 그런 얘기도 했지만 그것이 그냥 공허하고 관념적이고 그냥 하나의 당위여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낱낱이 사람들 실제로 아파하고 상처받고 여러 가지 꿈을 좌절당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어떤 관심과 동참 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보면 도와주고 싶어하고 당신이 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고, 사실 스님이 오랫동안 나중에 이제 글을 쓰시고 하면서 그 저작권 수입이 생기게 되면서 그 돈들을 거의 다 이렇게 장학금으로 회항해 왔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사실이에요. 특히 입적하신 뒤에.
이제 그런 것이 아마 어린 시절의 그런 체험이라든지 이런 지금 읽은 편지에서 드러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겪으셨기 때문에 생겼던 관심입니다. 스님이 해인사를 떠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언제나 필요할 때는 누구에게든지 망설이지 않고 비판도 하고 조언도 하고 또 경책도 하고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스님의 그 존재를 스승으로 혹은 하나의 거울과 같은 그런 귀감으로 받아들이지기도 했지만 어떤 때는 별로 아직 인식이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저항에 부딪히기도 했어요. 스님이 그때 이제 해인사를 떠나시게 된 계기는 해인사에 그때 이제 성철 스님이 그 백년암에 추석하시고 해인사의 선풍을 일으키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스님은 그런 것을 대단히 이렇게 감사하고 좋은 일로 생각했어요. 저 통도사에 경봉 스님이 계시고 조계산에는 효봉 스님의 뒤를 이어서 구산 스님이 계시고 또 해인사에 이제 성철 스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선풍이 지켜져 나가고 또 사람들이 불교의 진수 그것을 이렇게 수행자의 모습을 통해서 또 수행자의 법문이나 직접적인 감화를 통해서 접하고 알게 되고 하게 되는 것을 아주 좋은 일이라고 여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른들의 일이라고 해도 어떤 때는 비판을 하셨어요. 근데 성철 스님이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막 하면서 나 만나려면 3000배를 하고 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신 것이 성철 스님이 당신을 그렇게 보호하기 위해서라든지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하셨다기보다는 절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수행이잖아요. 자기를 내려놓고 저 위대한 그 진리의 정각자 혹은 높은 법 앞에 내 업식이라든지 내 어리석은 소견, 내 이 부상하고 덧없는 육신 이것들을 내려놓는 일이 절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비로소 우리 안에 영원한 진리를 구하는 부처가 되고자 하는 그런 구도심이나 원력이 잠 깨어나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절인데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이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이제 절을 3000배라는 숫자에 속아서 그 숫자만 채우려고 정신없이 절을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운동하듯이. 그러니까 스님이 이제 그걸 두고 굴신운동이라고 비판을 하는 글을 썼어요. 이건 운동이라고. 절을 한다면 정말 지극히 겸손하고 공손한 마음, 또 자기를 낮추는 그런 하심의 마음 이런 것들이 담겨야 되잖아요. 근데 숫자 채우기 급급해가지고 64년도에 해인사를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67년경에 오너 스님께서 동국 역경원을 열어서 거기서 이제 한문으로만 이어져 온 우리 팔만대장경을 한글로 번역해보는 일을 하자고 부르셔서 거기 가서 이제 그 일을 하시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엔 봉은사에 장착하시게 됩니다. 봉은사에서도 상당히 오랜 시간을 보내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봉은사 시절부터 이제 차츰차츰 이 사회 의식을 가지고 뭐 이런저런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혹은 그때 군부 독재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글쓰기나 그런 행동을 하시기 시작합니다.